지금 미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정상회담 취소에 맞서 러시아가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쇠빙선과 핵잠수함으로 주변국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러시아. 반면 미 해군은 전함의 절반 이상이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대로 가다간 패권을 뺏깁니다. 한국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배제한 미국 정부. 그 결과 러시아는 북극 봉쇄를 선언했고 미 해군은 바다에 갇히게 됐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받아들이려 하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절대 동맹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즉시 한비토를 출항시켰고 영하 37도의 조건에서 72시간 무정지 항해 그리고 항로 유지율 100%의 수치를 보여주며 단 48시간 만에 미 해군 전원을 구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가 전략 핵훈련을 개시한 지 6시간. 미 국방부 상황실은 분주했습니다. 비상소집으로 급히 출근한 저는 상황실에서 위성 영상을 응시하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 12개가 러시아의 모든 전략 거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플레세츠크 발사기지의 ICBM 사일로, 세베로드빈스크의 핵잠수함들, 무르만스크 북방함대 사령부까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핵훈련이라면서 정작 핵무기들은 조용했습니다. ICBM은 사일로에서 나오지 않았고 전략 폭격기들도 활주로에 그대로 있었죠. 대신 북극해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유빙인 줄 알았어요. 확대해보니 아니었죠. 쇠빙선이었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계속 세다 보니 손가락이 모자랐습니다. 12척의 쇠빙선이 완벽한 V자 편대를 이루며 북극점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단 로엘, 미 국방부 해양전략분석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예일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고 곧바로 국방부에 들어왔죠. 처음엔 중동 담당이었지만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러시아 해군 전담으로 배치됐습니다. 10년간 북방함대의 모든 잠수함 움직임을 추적했고 러시아 해군 교리 변화에 관한 보고서로 국방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모든 경험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 시속 25노트로 질주하는 쇠빙선 편대라니. 옆자리에 톰슨 소령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 속도 좀 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 대신 다른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미 해군 함정 운항 현황이었습니다. 붉은색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죠. 41%. 현재 운항 불가능한 미 해군 전함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때 내부 전화가 울렸어요. 로엘, 조선소 보고서 나왔어. 충격적이야. 해군 함정 기획국의 스티브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사무실로 향했죠. 텅 빈 복도에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스티브가 건넨 태블릿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어요. 38%. 미국 전체 조선소 가동률이었습니다. 농담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버지니아, 조선소는 지난주에 문 닫았어. 기술자가 없대. 스티브의 표정이 어두웠죠. 노퍽은? 거기도 마찬가지야. 부품 공급망이 붕괴됐어. 저는 상황실로 돌아오며 계산했습니다. 러시아 북극함대 가동률 93%, 미국 조선소 가동률 38%. 이 격차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죠. 다시 위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쇠빙선들이 100km를 더 전진해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알람이 울렸습니다. 북극항로 민간 통신 두절. 상황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대형 스크린에 북극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X 표시가 하나둘 늘어났어요. 노르웨이 화물선, 덴마크 유조선, 캐나다 연구선까지. 북위 80도 이상의 모든 민간 선박과 교신이 끊겼습니다. 제가 맥케이 국장에게 전화했어요. 국장님, 북극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훈련 때문에 예민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나른함이었죠. 쇠빙선 편대가 북극 항로를 봉쇄하는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는? 민간 통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쇠빙선들이 북극점 500km 지점에 원형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로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쇠빙선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화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러시아 쇠빙선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원을 그리며 정박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성벽을 세운 것처럼. 그때 밀러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엘, 내일 아침 7시 긴급 브리핑이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데? 북극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어. 그보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상한 보고서가 왔는데? 제 귀가 쫑긋해졌죠. 무슨 보고서입니까? 한국 관련이야. KSMR 아이스브레이커 애플릿 하는데?
KSMR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지.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컴퓨터로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USS 프로비던스 해체 현황을 검색했죠.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2년 전 퇴역한 핵잠수함이 아직도 노퍽 조선소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해체 기술자와 장비가 없다는 이유였죠. 다음 파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버지니아급 건조 지연 보고서. 계획보다 3년 늦고 예산은 2배 초과. 완성은 겨우 2척. 그때 새로운 위성사진이 들어왔어요. 한국 부산항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드라이독에 있었죠. 선체에 KSMR-01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톰슨이 제 뒤에서 물었어요. 저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선박의 선수가 특이했어요. 일반 쇄빙선보다 훨씬 날카로웠고 선체 중앙엔 원통형 구조물이 있었죠. 소형 원자로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 정보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떴어요. 한국 SMR 쇄빙선 기술에 대한 경계령. 러시아가 한국 기술을 주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새벽 5시가 됐습니다. 푸틴이 TV에 나타났어요. 러시아는 북극의 수호자입니다. 그가 선언했죠. 카메라가 뒤로 빠지자 거대한 지도가 보였습니다. 북극 항로 전체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즉시 해상 교통량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프가 폭락하고 있었죠. 한 달 전 대비 70% 감소, 일주일 전 대비 90% 감소, 어제 대비 98% 감소. 북극 항로가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계속 오르고 있었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2배가 됐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분석관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3차 대전의 시작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그때 톰슨이 소리쳤어요. 로엘, 이거 보세요. 그가 가리킨 화면엔 북극해 실시간 영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쇄빙선 12척이 동시에 서치라이트를 켰어요. 강력한 빛이 얼음을 비추며 거대한 원을 만들었죠. 그 안에 갇힌 민간 선박 3척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펜타곤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었죠. 북극의 민간 선박들이 고립됐습니다. 구조 요청입니다. 구조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왜요? 가동 가능한 쇄빙선이 없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으며 깨달았죠. 미국은 이미 북극을 잃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되찾을 배도, 그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다는 걸. 저는 다시 한국의 KSMR-01 사진을 봤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것일까? 밀러가 말한 보고서엔 뭐가 들어있을까?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핵무기가 균형을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죠. 그리고 그 첫 전장은 북극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새로운 패권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로엘, 자네 오버하고 있어. 아침 7시, 백악관 서관 브리핑룸에서 맥케이 국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긴급 소집된 안보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북극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러시아 쇄빙선 편대가 북극 항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건 핵훈련을 빙자한 해상 봉쇄입니다. 제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대형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12척의 쇄빙선이 만든 거대한 원형 진지가 선명했죠. 그 안에 갇힌 민간 선박들도 보였습니다. 맥케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즉시 함대를 파견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군작전사령관 애덤스 제독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로엘, 우리 쇄빙 가능 함정이 몇 척인지 아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척. 그마저도 정비 중이었죠. 그럼 조선소를 재가동해서라도. 조선소? 맥케이가 끼어들었어요. 자네 우리 조선 산업 현황을 모르나? 38%야. 38. 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게다가 쇄빙선 건조 기술은 10년 전에 사라졌어. 기술자도 없고 설계도도 없어. 밀러 보좌관이 손을 들었죠. 잠깐, 다른 옵션이 있을 겁니다. 동맹국은? 캐나다는 쇄빙선 4척, 모두 북극 연안 경비 중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노르웨이는? 3척입니다.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밀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이 보고서가 왔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제목이 보였어요. KSMR 쇄빙선단, 북극 항로의 판도를 바꾸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한 차세대 쇄빙선입니다. 그것도 자유랑의 시스템까지 갖춘. 맥케이가 비웃었어요.
한국? 우리 하청업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죠. 국장님, 한국은 현재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70%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지니아급 한 척 만드는 동안 한국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진수합니다. 맥케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민간선이잖아. 군사기술과는 다르다고.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미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기술도, 속도도.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통신병이 급히 들어왔어요. 긴급 보고입니다. 러시아가 북극 함대 증강을 발표했습니다. 밀러가 메모를 받아 읽었죠. 쇠빙선 20척 추가 배치. 내년까지 총 50척 체제 구축.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보고서를 가리켰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SMR 쇠빙선 3척을 완성했고 5척을 추가 건조 중입니다. 근거는? 애덤스 제독이 물었죠. 부산항 위성사진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띄웠어요. KSMR 01, 02, 03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체가 특이했죠. 일반 쇠빙선보다 유선형이었고 중앙에 원통형 구조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원자로입니까? 밀러가 물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자로의 10분의 1 크기지만 출력은 동일합니다. 제가 설명하자 맥케이가 끼어들었죠. 불가능해.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알았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어요. 한국 SMR 쇠빙선, 북극 횡단 신기록 수립.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어제 부산을 출발한 한국의 실험선이 단 72시간 만에 북극점을 통과했습니다. 영상이 나왔어요. 하얀 얼음을 가르며 전진하는 검은 선체.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 매끄러웠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진짜라면 애덤스 제독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즉시 국방부 네트워크로 서울에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연결이 안 됩니다. 통신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태평양 해저 케이블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제가 개인 휴대전화로 한국해군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연결됐어요. 김중령님, 에단 로엘입니다. SMR 쇠빙선에 대해. 아, 로엘 박사님. 김중령의 목소리가 밝았죠. 마침 잘 됐습니다. 한유진 박사님이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한유진 박사요? 해양에너지기술연구원 수석입니다. SMR 쇠빙선 개발 책임자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연결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잠시 후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엘 박사님? 한유진입니다. 우리 기술에 관심 있으신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죠. 네, 매우 관심 있습니다. 특히 자유랑의 시스템에 대해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주 부산에서 시연회가 있습니다. 저는 밀러를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맥케이가 냉수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기술 구경이나 가시겠다? 시간 낭비야?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300% 폭등했습니다. 북극 항로 봉쇄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기 시작했어요. 밀러가 일어섰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로엘, 당신은 즉시 부산으로 가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맥케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로엘, 착각하지 마. 한국이 우릴 구할 순 없어.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들은 하청업체야. 우리가 설계하면 만들어주는 공장일 뿐이지.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국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뭐, 이제 그들이 설계하고 우리가 구매를 부탁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맥케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돌아서 걸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시 CNN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쇠빙선이 북극 얼음을 뚫고 질주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GMC 앵그 한국이 바꾸는 북극의 미래. 그 순간 러시아발 뉴스가 떴어요. 푸틴, 한국 SMR 기술 강력 경계령 발동. 러시아도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죠. 우리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패권에 추가 기울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문자가 왔어요. 한유진 박사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러시아보다 먼저 오셔서 다행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저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새로운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핵이 아닌 바다를 통한 경쟁이. 부산행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한유진 박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선소로 바로 오세요. 러시아 대표단이 내일 도착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10년 전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드라이동마다 건조 중인 선박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대 조선소입니다.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문에서 한유진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제 예상과 달랐죠.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로엘 박사님, 먼 길 오셨어요. 악수를 나누자마자 그녀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비토가 곧 출항합니다. 제가 따라가며 물었죠. 러시아 대표단이 온다고요? 네. 기술 이전을 논의하러요. 하지만 우린 거절할 겁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드라이독에 도착하자 숨이 멎을 뻔했어요. 검은 거체가 눈앞에 우뚝 서 있었죠. KSMR-01 한비토. 길이 150m, 폭 30m의 거대한 쇄빙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쇄빙선과는 달랐어요. 선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선체는 유선형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은 여기 있어요. 한유진 박사가 선체 중앙을 가리켰죠. 원통형 구조물이 솟아 있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기존 원자로의 10분의 1 크기지만 출력은 동일해요. 우리는 함내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를 지나 원자로실에 도착했죠. 방탄유리 너머로 원자로가 보였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대형 냉장고 4개 정도 크기였죠. 효율이 얼마나 됩니까? 97%입니다. 제가 놀라자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미국 원자로는 60% 정도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최신 원자로도 70%를 넘지 못했죠. 유지비는요? 기존의 5분의 1입니다. 연료 교체 주기는 10년이고요.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제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이 효율이면 한 척이 기존 쇄빙선 3척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한유진 박사가 브리지로 안내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북극해 지도가 떴죠. 가상의 얼음 지대가 표시됐습니다. 두께 5m 단연빙입니다. 일반 쇄빙선은 통과 불가능하죠. 그녀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 한비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10노트, 20노트, 30노트. 잠깐, 얼음 속에서 30노트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실제론 40노트까지 가능해요. 화면 속 한비토가 얼음을 뚫고 질주했어요. 마치 종이를 찢듯 쉽게 통과했죠. 비밀은 뭡니까? 플라즈마, 절단 시스템입니다.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선수에서 초고온 플라즈마를 방출해 얼음을 녹이면서 전진합니다. SMR에 무한한 전력이 있기에 가능하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 기자단이 들어왔어요.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까지.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말했죠. 우리는 부두로 나갔습니다. 한비토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몸체가 물살을 가르며 전진했죠. 항구를 벗어나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때 특수 제작된 인공 얼음 구간이 나타났어요. 두께 3m의 거대한 얼음벽이었죠. 한비토가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선수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어요. 플라즈마였죠.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한비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했어요.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 매끄러웠죠. CNN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바다 위의 태양이네요. 그 표현이 곧 헤드라인이 됐죠. 바다 위의 태양. 한국의 SMR 쇄빙선.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한비토가 좌우로 급선회를 했어요. 일반 쇄빙선으론 불가능한 기동이었죠. 자유랑의 시스템 덕분입니다. 한유진 박사가 설명했어요. AI가 얼음의 밀도와 두께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 경로를 찾습니다. 제가 물었죠. 완전 무인 운항도 가능합니까? 네. 이미 테스트를 마쳤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무인 항해 기록이었죠. 부산에서 북극점까지 72시간, 왕복 144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질문했어요. 건조 비용은 얼마입니까?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3분의 1입니다. 충격적인 답변이었죠. 우리는 3조 달러를 들여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데 한국은 1조 달러로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다니. 그때 한유진 박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며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러시아 위성이 우릴 실시간 촬영하고 있어요. 해상도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당연히 보이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숨길 것도 없으니까. 그녀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죠. 시연이 끝나고 한비토가 귀향했습니다. 부두에 모인 조선소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저는 한유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에 이전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하청이 아니라. 맥케이가 들으면 펄쩍 뛸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에 전하겠습니다. 그때 부산항 입구에 검은 차량 행렬이 나타났어요. 러시아 깃발이 펄럭였죠. 예정보다 빨리 왔네요. 한유진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었어요.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푸틴의 오른팔이었죠. 그가 한비토를 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통역이 따라왔어요. 인상적입니다. 우리와 협력하면 북극을 공동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영어로 답했죠. 북극은 인류 공동의 유산입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아선 안 됩니다. 쿠즈네초프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경쟁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우린 평화를 위한 기술을 만듭니다. 팽팽한 긴장이 흘렀죠. 쿠즈네초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떠난 후 한유진 박사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한비토를 다시 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석양에 빛나고 있었죠. 이 배가 정말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그때 CNN 속보가 떴어요. 제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죠. 한국의 바다, SMR 쇠빙선이 연 새로운 시대.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해양 패권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MIT 해양공학과 교수가 나와 설명했죠. 한국이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이제 북극은 더 이상 러시아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했죠. 한국 SMR 쇠빙선 기술 평가라는 제목으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한국이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죠. 맥케이는 여전히 한국을 하청업체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을 깨야 했어요.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맥케이를 설득해야 했죠. 한국을 하청업체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도록.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조선소는 쉬지 않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별처럼 반짝였죠. 저 불꽃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유진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한비토 2호기와 3호기도 보여드릴게요. 러시아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러시아의 북극 봉쇄에 맞설 답이 여기 있다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유진 박사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어요. 미국이 결단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밀러 보좌관의 전화가 왔죠. 로엘, 곧장 의회로 와. 큰일이 벌어졌어. 택시 안에서 CNN을 확인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어요. 미 상원? 주한미군 철수한 상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지금 이 시점에 한국과 거리를 두겠다니. 의회 건물에 도착하자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청문회장으로 들어갔죠. 이미 자리는 꽉 차 있었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맥케이 국장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합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독자적인 조선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외국, 특히 한국 같은 소국에 의존해선 안 됩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죠. 한국을 소국이라고 부르다니. 세계 조선업의 40%를 차지하는 나라를.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북극 봉쇄에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맥케이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우리의 핵잠수함 전력으로 충분합니다. 거짓말이었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단 로엘 박사, 나오시죠.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죠. 방금 맥케이 국장님 말씀은 현실과 다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우리 핵잠수함 중 북극 운항이 가능한 건 내 척뿐입니다.
그마저도 두 척은 정비 중이죠. 맥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로엘, 그건 기밀사항이야.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제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젯밤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은 자료였죠. 미국 조선소 부도율 62%. 숫자를 읽자 의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조선소가 18곳입니다. 남은 조선소도 가동률은 38%에 불과하죠. 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박사님 제안은 뭡니까? 한국과 즉시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다시 술렁거림이 일었죠. 보수파 의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구걸하자는 겁니까? 구걸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SMR 쇄빙선 8척을 건조 중입니다. 러시아보다 앞서 있죠. 그때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보좌관 하나가 뛰어들어와 위원장에게 메모를 전했어요. 위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방금 러시아가 북극 봉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순간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과하려면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무력 대응하겠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한 의원이 소리쳤죠. 그래도 한국은 동맹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맹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밖에서 취재진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청문회는 급히 중단됐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로엘 박사님, 정말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합니까?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제 대답에 기자들이 침묵했죠.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 국제 유가를 확인했습니다.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했어요. 단 2시간 만에 30달러가 오른 겁니다. 러시아의 북극 봉쇄 효과가 즉각 나타났죠.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참모들과 논의 중이었어요. 로엘 박사, 한국 쪽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었죠. 기술 이전 의사가 있습니다. 단, 동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합니다. 맥케이가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한국과 동등해야 합니까? 그때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죠. 맥케이, 자존심 때문에 국익을 해칠 순 없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어요. 그때 대형 스크린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노르웨이 화물선 한 척이 북극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죠. 러시아 쇄빙선들이 포위했지만 구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과료를 내라고 요구한답니다. 통신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죠. 우리 함정은 파견할 수 없습니까? 해군 참모 총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쇄빙 능력이 있는 함정이 알래스카의 한 척뿐입니다. 도착까지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유진 박사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우리 한비토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습니다. 구조하러 갈까요? 저는 즉시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죠. 한 박사님, 백악관 상황실입니다. 정말 구조 가능합니까? 6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러시아 쇄빙선보다 빠르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가 저를 봤어요. 로엘 박사,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세요. 그들의 조건을 들어주겠습니다. 맥케이가 항의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지금은 자존심을 버릴 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CNN을 봤어요. 앵커가 긴박한 목소리로 전했죠. 러시아의 북극 봉쇄로 세계 경제가 패닉 상태입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바다의 냉전이죠. 자막이 떴어요. 바다의 냉전. 시작됐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사가 직접 마중 나왔죠. 로엘 박사님, 한유진 박사와 화상 연결 준비됐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한유진 박사가 나타났어요. 배경은 한비토 브리지였죠. 지금 북극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4시간 후면 노르웨이 화물선에 도착합니다. 실시간 영상이 옆 화면에 떴습니다. 한비토가 얼음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이었어요. 러시아가 방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국제법상 조난 구조는 의무입니다. 러시아도 막을 명분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어요. 한국 측 조건은 명확했죠. 기술 공유, 공동 개발, 수익 배분 모두 50대 50. 과거의 미국이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동의합니다. 제가 서명하자 대사가 미소 지었죠. 현명한 결정입니다. 2시간 후
극적인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한비토가 러시아 쇄빙선들을 제치고 노르웨이 화물선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러시아 함정들은 지켜보기만 했죠. 한비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구조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30분 만에 선원 전원을 구조했죠. CNN 특파원이 현장에서 리포트했습니다. 한국 쇄빙선이 러시아의 봉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북극 패권의 판도를 바꿀 사건입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 제 손을 잡았죠. 잘했어. 로엘, 한국과의 협력이 정답이었어. 그때 맥케이가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틀렸어.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봤어. 한국 없이는 10년 안에 해군력을 회복할 수 없더군. 밖에서는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죠. 한미해양기술 동맹의 출범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한비토의 구조 작전을 다루고 있었어요. 폭스뉴스 앵커가 말했죠. 오늘은 미국이 현실을 인정한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다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뉴욕 증시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 관련주가 폭등했고 미국 방산주는 폭락했죠. 제 전화가 울렸어요. 한유진 박사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북극에 쇄빙선 20척을 추가 배치한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겠네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SMR 쇄빙선 20척 추가 건조를 승인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였죠. 러시아의 물량 공세와 한국의 기술력이 맞붙는, 그리고 미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주도하는 위치가 아닌 협력하는 위치에서. 부산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이미 국제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비토의 북극 출항식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죠. 2025년 1월 5일 오전 10시, 제가 미 해군 대표 자격으로 탑승하게 됐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엘 박사님, 역사적인 항해가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승선하면서 놀란 건 승무원이 단 12명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일반 쇄빙선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자율항해 시스템 덕분입니다. 대부분 AI가 처리하죠. 브리지에 올라가니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중앙 콘솔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북극의 얼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출항 준비 완료. 선장의 명령과 함께 엔진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일반 선박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한비토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부산항을 빠져나오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20노트, 30노트, 40노트.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한유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연료 보급은요? SMR은 1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첫날 밤, 동해를 지나 오호츠크해로 들어섰어요.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영상 10도에서 영하 5도까지. 하지만 한비토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브리지에서 당직을 서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레이더에 러시아 함정 3척이 따라오고 있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감시하러 온 겁니다. 선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러시아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튿날 새벽 첫 얼음을 만났어요. 두께 1m 정도의 유빙이었죠. 한비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갈라졌어요. 마치 종이를 찢듯 쉽게 통과했죠. 그때 AI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전방 500m, 단연빈 감지, 우회 경로 계산 중. 화면에 새로운 항로가 표시됐어요. AI가 얼음의 밀도를 분석해 최적 경로를 찾은 겁니다. 한비토가 자동으로 방향을 틀었죠. 인간의 개입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틀째 오후, 베링해협을 통과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죠. 수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 선박이라면 엔진이 얼어붙을 온도였어요. 하지만 SMR은 일정한 출력을 유지했죠. 엔진룸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원자로 제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무인 운전 중입니다. AI가 모든 걸 관리하죠. 기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원자로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죠. 출력 97%, 냉각 시스템 정상, 연료봉 상태 최적.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이 효율이면 일반 원자력 선박의 3배는 되겠네요. 제가 감탄하자 기관장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실제론 더 효율적이죠. 그때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전방 얼음, 폭풍 접근 중. 북극 특유의 분리자드였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선장이 명령했어요. 자유랑에 모두 최대 출력. AI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레이더, 소나, 위성 데이터를 종합해 항로를 계산했죠. 한비토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진했어요. 영하 37도, 갑판에 나가자 숨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체는 얼지 않았어요. 특수 코팅 덕분입니다. 영하 60도에서도 결빙을 방지하죠. 한유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실패를 수백 번 반복했죠. 그녀의 눈빛에서 그간의 노력이 익혔습니다. 3일째 아침, 드디어 북극점을 통과했어요. 정확히 60시간 만이었죠. CNN 기자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 쇄빙선이 부산에서 북극점까지 60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연료 소모량 제로, 탄소 배출량 제로, SMR의 전기 추진 시스템이 만든 기적이었죠. 북극점에서 잠시 정박했을 때 러시아 쇄빙선 2척이 접근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죠. 다만 무전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극은 러시아의 영역이다. 잊지 마라. 북극점에서 스발바르까지는 1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비토는 또 한 번 실력을 증명했어요. 두께 5m의 거대한 빙산을 만났을 때였죠. 일반 쇄빙선이라면 우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비토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플라즈마, 절단 시스템 가동. 선수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초고온 플라즈마가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죠. 거대한 빙산이 마치 버터처럼 갈라졌어요. 동승한 노르웨이 관측팀이 경악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은 계속 데이터를 기록했죠. 절단 속도, 에너지 효율, 선체 안정성까지 모든 수치가 기존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관측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이 기술이면 북극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러시아 독점 시대가 끝나는 거죠. 드디어 스발바르 기지가 보였어요. 1월 8일 오전 10시, 정확히 72시간 만이었죠. 부두에는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토 해양사령관,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 각국 기자들까지. 한비토가 접안하자 열렬한 박수가 터졌어요. 마리우스 라센 노르웨이 북극 청장이 직접 나왔죠.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한국이 북극의 역사를 다시 썼어요. 나토 해양사령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비토를 국제시험선단으로 지정합니다. SMR 추진선은 군용과 민간 겸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국제사회가 들썩였어요. 나토가 한국 기술을 공식 인정한 거였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BBC 기자가 첫 질문을 했어요. 72시간 무정제 항해가 정말 가능한가요? 한유진 박사가 답했죠. SMR은 멈추지 않는 심장입니다. 이론상 1년 내내 항해가 가능해요.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러시아 쇄빙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속도는 1.8배, 효율은 3배입니다. 독일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건조 비용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의 절반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어요. 러시아 대표단이 왔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린 건 러시아 북극위원회 의장이었죠. 세르게이 이바노프, 푸틴의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한비토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북극은 여전히 러시아의 바다입니다. 한유진 박사가 즉각 반박했어요. 북극은 인류의 바다입니다. 기술이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이바노프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기술만으론 부족합니다. 의지와 힘이 필요하죠.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곧 보게 될 거요. 그가 떠난 후 라센 청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러시아가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 중이래요. 하지만 그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한비토의 성공이 전 세계에 알려진 날이었죠. CNN은 특별 방송을 편성했어요. 한국이 바다에 테슬라를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한비토 사진을 실었죠. 얼음 위의 빛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SMR 기술이 북극 물류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그날 밤 스발바르 기지 숙소에서 한유진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은 이미 10척을 더 건조 중입니다. 미국도 서둘러야겠네요. 함께하면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러시아에 맞서려면 한미 협력이 필수였죠. 그런데 러시아가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더 빠릅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든든했어요.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북극에 원자력 쇄빙선 30척을 배치한다는 발표였어요. 게다가 중국과 북극 개발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선 거였죠.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북극을 둘러싼 새로운 냉전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답신이 즉시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준비하라. 스발바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자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죠. 맥케이 국장이 사임한데 복도에서 들려온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국장실 문 앞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맥케이가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로엘, 왔군.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국장님, 이게 내 결정이야. 시대를 읽지 못한 대가지.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지. 맥케이가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이걸 대통령께 전해줘. 내 마지막 보고서야. 제목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 해양 패권 회복을 위한 제언, 한국과의 전면적 협력 필요성. 국장님이 이런 보고서를 북극에서 한비토가 보여준 걸 보고 깨달았어. 자존심으로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그가 박스를 들고 일어섰어요. 로엘, 자네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해.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 필요 없어. 맥케이가 떠난 후 저는 그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 기술 공유 확대, 공동 조선소 설립까지. 과거에 그라면 상상도 못했을 제안들이었죠.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 밀러 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엘,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이미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각종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로엘 박사, 앉으세요.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맥케이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충격적이더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꺼냈어요. 제목은 에너지 억제의 시대, 핵을 넘어선 새로운 균형. 대통령님,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죠. 냉전 시대엔 핵이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상호학증 파괴라는 공포가 전쟁을 막았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됐죠. 그래서 대신 에너지가 새로운 무기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봉쇄가 그 증거죠.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에너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에너지로 평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SMR 기술을 예로 들었어요. 한비토는 연료 교체 없이 10년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에너지 안보가 확립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 조선 SMR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개발하는 거죠. 재무장관이 반대했어요. 비용이 천문학적일 텐데요.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비용보다 쌉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여줬죠. 북극 항로가 막힌 후 물류비가 48%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면 연간 5조 달러의 손실이에요. 숫자를 보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어요. 로엘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과 전면 협력하죠.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한유진 박사도 참석했어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한국 대사가 말했죠.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울산에 공동 조선소 부지를 확보했어요. 한유진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기술만으론 부족합니다. 철학이 필요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을 막는 건 무기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SMR은 단순한 동력원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기술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에너지 억제론이라는 제목으로.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는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SMR 기술의 보편화가 세계 평화의 열쇠다. 한미 협력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상원이 조선소 재건 예산 3천억 달러를 승인한 거였어요.
하원도 곧 통과시켰죠.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미국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조선 투자. 하지만 진짜 뉴스는 따로 있었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발표였죠. 일주일 후 저는 대통령 수행단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있었어요. 한미 해양기술 동맹 협정, 양국이 SMR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조선소를 공유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한 거였죠. 서명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 미국 대통령도 화답했죠. 한국은 더 이상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이 발언이 나가자마자 증시가 반응했어요. 한국 조선주가 폭등했고 미국 에너지주도 상승했죠. 그날 저녁 부산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KSMR 2차 세대입니다. 효율 99%, 수명 20년. 놀라운 발전이었죠. 불과 몇 달 만에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한 거였어요. 미국 기술진과 함께 개발하면 더 빨라질 겁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이미 MIT와 칼텍에서 연구진이 파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부산항을 둘러보는데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 개의 드라이독에서 동시에 SMR 쇄빙선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한비초 4호기, 5호기, 6호기 각각 다른 국가에 수출될 예정이었죠.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이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안에 20척이 완성됩니다. 조선소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북극 동맹을 선언한 거였어요. 양국이 북극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항로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미대 러중 구도가 형성된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기술이 있었죠.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미국 대표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러중 동맹이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의 SMR 기술은 최소 5년은 앞서 있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하면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게 에너지 억제론의 핵심이었죠. 모두가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면 전쟁이 무의미해진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울산 공동 조선소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함께 첫 삽을 떴어요. 2027년 완공 예정인 이 조선소는 연간 SMR 선박 50척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였죠. 기공식장에서 한유진 박사를 만났습니다. 로엘 박사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도 우린 이길 겁니다. 기술과 철학이 있으니까. 그녀의 확신이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워싱턴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해양에너지 전략실이 신설됐고 제가 초대 실장이 됐죠. 첫 업무는 미 조선소 복구 계획이었습니다. 노퍽, 뉴포트, 샌디에이고 폐쇄됐던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진이 파견돼 교육을 시작했죠. 은퇴했던 미국 조선 기술자들도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CNN 앵커가 말했죠. 미국 조선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만든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걸.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었고 그 아래엔 막대한 자원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거였죠. 에너지 억제의 시대. 핵이 아닌 에너지가 평화를 만드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0개국 대표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한비토의 북극 시험항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한유진 박사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2달간 한비토는 북극해를 12번 왕복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죠. 첫 번째 숫자가 나타났을 때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냉각 효율 99.4%.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영하 50도에서도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뜻이었죠.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기존 원자로는 80%도 힘든데 SMR의 설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유진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모듈화된 구조 덕분에 열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항로 유지율 100%. 이번엔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단 한 번의 이탈도 없었다는 겁니까? 네. AI 자율항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했죠. 폭풍, 유빙, 블리자드 등 모든 악조건에서도 예정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러시아 대표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마리우스 라센 노르웨이 북극 청장이 즉시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보고서를 들어 보였어요. 노르웨이 해양관측팀이 매 항해마다 동행했고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라센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핵보다 강력한 평화 기술입니다. 그의 선언에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죠. 러시아 대표만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가 공개됐어요. 연료 소비 제로, 탄소 배출 제로, 운영 비용 기존 대비 5분의 1. 네덜란드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해운업의 혁명이네요.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해줬어요. 미 해군이 독립적으로 검증한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그때 나토 해양사령관이 일어섰습니다. 제임스 윌리엄스 제독이었죠.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나토는 한비토의 성능을 인정하며 SMR 쇠빙선을 차세대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나토가 한국 기술을 공식 표준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CNN 기자가 즉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윌리엄스 제독이 덧붙였어요. 이제 북극은 러시아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러시아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으니까. 휴식 시간에 라센 청장이 다가왔습니다. 로엘 박사, 고맙습니다. 제가 뭐려? 미국이 한국과 손잡지 않았다면 이런 날은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죠. 한미 협력이 만든 성과였으니까.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UN 해양법위원회 의장이 참석했어요. 호세 마르티네스, 국제해양법의 최고 권위자였죠.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바다의 규칙은 힘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규칙을 만들 때입니다. 그가 한유진 박사를 바라봤죠. 한국의 SMR 기술은 그 시작점입니다. 마르티네스 의장이 공식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UN 해양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바다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안전을 논해야 합니다.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어요. 일부 대표들은 기립박수를 쳤죠. 한유진 박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요. 그녀가 제게 속삭였어요. 꿈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현실이죠. 그때 미국 국무장관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하며 모든 기술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죠. 미 의회는 어제 한미해양기술 동맹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100대 0, 하원 435대 0. 미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표결이었어요. 국무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박수가 터졌죠. 브뤼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BBC 기자가 첫 질문을 했죠. 한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윌리엄스 제독이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물었어요. 러시아의 대응이 예상되는데요. 러시아가 뭘 하든 기술적 격차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은 이미 20척을 건조 중이고 미국도 곧 시작합니다. 도이체벨레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센 청장이 대답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서둘러야 할 거예요. 그 순간 로이터 특보가 떴습니다. 일본, 한국과 SMR 기술 협정 체결. 도미노가 시작된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VIP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유진 박사를 둘러쌌어요. 모두가 협력을 제안했죠. 프랑스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도 관심 있습니다. 독일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중국 대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 박사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유진 박사가 당황했어요. 중국은 러시아와 북극 동맹을 맺은 상태였으니까. 중국도 SMR 기술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와는 별개로 협력하고 싶어요. 의외의 제안이었죠. 중국이 러시아를 배신하려는 걸까? 아니면 양다리 전략일까? 한유진 박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우리도 전쟁이 아닌 발전을 원하니까요. 그날 밤 브뤼셀 호텔에서 한유진 박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제가 말했죠.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죠. 그녀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축하해요. 우리가 해냈으니까. 잔을 부딪히는 순간 TV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극 군사훈련 확대 지시.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술의 격차는 군사력으로 메울 수 없었으니까.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도가 한국과 100억 달러 SMR 계약 체결. 이어서 브라질, 호주, 캐나다까지 하루 만에 4개국이 한국과 계약을 맺은 거였어요. 총 계약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었죠. 한유진 박사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부산 조선소를 2배로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행복한 비명을 질렀죠. 울산 공동조선소도 일정을 앞당겨야 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균형을 되찾은 걸까? 아니면 새로운 불균형의 시작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바다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 힘이 아닌 기술이, 위협이 아닌 협력이 규칙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는 것.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로엘, 잘했어. 브뤼셀에서 대성공이었다고 들었네. 한국 덕분입니다. 아니, 자네가 다리를 놓았기 때문이야.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다음 주에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다. 역사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야. 무슨 발표일까? 궁금했지만 곧 알게 되겠죠. 그날 저녁 CNN 앤더슨 쿠퍼 쇼에 출연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오늘 브뤼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뭐가 패권을 결정하죠? 기술과 협력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신뢰죠. 앤더슨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밝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였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 한유진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봤어요. 이제 우린 정말 균형을 되찾았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균형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더 나은 균형을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5일, 저는 다시 부산을 찾았어요. 한비토가 북극 항로 정기 운항을 마치고 귀환하는 날이었죠. 부산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어요. 한미 우정의 바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한유진 박사가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엘 박사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한비토가 100번째 북극 횡단을 완수하는 날이죠. 100번. 불과 석 달 만에 이룬 기록이었어요. 오전 11시, 수평선에 검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한비토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죠. 선체는 여전히 깨끗했어요. 100번의 항해에도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한비토가 접안하자 엄청난 환호성이 터졌어요. 선장이 브리지에서 손을 흔들었죠. 그 옆엔 노르웨이 선원들도 보였습니다. 이번 항해는 국제 승무원들이 함께했거든요. 하선한 선장이 한유진 박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항해도 완벽했습니다.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KBS 기자가 물었습니다. 100번째 항해의 의미는 뭔가요? 한유진 박사가 답했어요. 이제 SMR 쇠빙선이 실험이 아닌 현실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CNN 기자가 덧붙여 물었죠. 러시아의 북극 봉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우리 배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때 라센 청장이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직접 온 거였어요.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보였죠. 북극 이사회가 한국을 정식 옵서버에서 준회원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또 한 번 환호성이 터졌어요. 북극과 직접 접하지 않은 국가가 준회원이 된 건 처음이었죠.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축사를 했어요. 한비토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어서 제가 미국 대표로 인사말을 했죠.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바다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를 바라봤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한유진 박사와 한비토를 둘러봤어요. 브리지에 올라 북극항해 기록을 확인했죠. 총 항해거리 50만 킬로미터, 지구를 12바퀴 반돈 거리였습니다.
입에 한 척이 세계를 바꿨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배가 아니라 사람이 바꾼 거예요. 한유진 박사가 정정했죠. 기술은 도구일 뿐, 그걸 쓰는 건 사람의 선택이니까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부산항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드라이동마다 새로운 SMR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뭡니까? 제가 가리킨 곳엔 특이한 형태의 선박이 있었어요. 차세대 SMR 화물선입니다. 쇠빙 기능은 없지만 효율은 더 높아요. 일반 화물선에도 적용되는군요. 네. 올해 안에 50척이 진수될 예정이에요. 그때 한유진 박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로엘 박사님,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기술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예요. 맞아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우리는 한비토를 내려왔습니다. 부두엔 여전히 시민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 노인이 다가왔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을 만들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녁이 되자 환송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건배사에서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말했죠. 1년 전 러시아가 북극을 봉쇄했을 때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기술과 협력으로 잔을 들었죠. 한미 우정과 평화로운 바다를 위하여. 만찬이 끝날 무렵 한유진 박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조선소 설계실로 갔어요. 벽면 가득 새로운 설계도가 걸려 있었죠. 이게 뭡니까? 3세대 SMR입니다. 효율 99.9%, 수명 30년.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이미 시작했어요. 내년에 첫 시제품이 나옵니다.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죠. 저기 보이는 게 미래예요. 조선소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로엘 박사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제가 한국 기술을 의심했었죠. 지금은요? 이제는 믿습니다. 아니, 확신해요. 한유진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처음엔 미국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파트너가 됐죠. 네, 진정한 파트너가요. 부산을 떠나는 날 아침, 한비토가 다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1번째 항해를 떠나는 거였어요. 이번엔 미국 선원들도 함께 탑승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비토를 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한유진 박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엘 박사님 덕분에 꿈이 현실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부산항이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1년 전 러시아의 북극 봉쇄로 시작된 위기.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바꿨죠. 핵이 두려움으로 평화를 유지했다면 이제 기술이 신뢰로 평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로엘, 한국 출장은 어땠나? 성공적이었습니다. 한비토가 100번째 항해를 마쳤어요. 훌륭하군. 자네 덕분에 미국이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 한국 덕분입니다. 아냐, 우리 모두가 해낸 일이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됐죠. 러시아 쇠빙선 편대를 보며 느꼈던 두려움. 이제 그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겐 기술이 있고 파트너가 있으니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대한민국, 바다의 심장을 가진 나라.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